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수업 첫 시간에 학기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본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씨를 모르는 것이 문맹인데 우리 엔지니어들은 도면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도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으면 그것이 문맹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학습을 하는 목표는 바로 문맹을 탈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가 지난 후에 여러분들은 이 도면을 보면서 얼마만큼 문맹을 탈피했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우혁재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캐드캠을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종대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공차 해석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응용 측정 실습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한 응용 측정 실습은 실제 앞에서 도면을 해독하고 어떤 규격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하는 과정을 공부한 것입니다. 응용 측정 실습 시간에는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측정기를 다루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측정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인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캐드캠 시간에 배운 도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운 공차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든지 라고 한다면 측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면 해석을 위한 캐드캠, 공차 해석을 위한 공차 해석, 이 공차는 주로 기하 공차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들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캐드캠과 공차 해석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면에 그려진 제품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빗변을 친 것은 우리가 해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칭이라는 얘기는 어떤 제품의 단면, 즉 잘라낸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단면을 표시하는 거고요. 지금 이 치수 앞에 파이가 붙었다는 것은 이것은 지름, 전부 지름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원형 제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형 제품 중에서도 선반 가공한 제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선반 가공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입체도를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이러한 원형 형상이고요. 여기에 100파이 100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또 지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30파이가 될 겁니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중심축인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 구멍 그리고 여기에 이만큼이 있고요.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안으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평면도, 이것은 우리가 기하공차 시간에 배웠죠. 평면도를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CZ라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먼 존, 그래서 공통 영역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표면인데 이 표면에 지금 여기는 표면이고 여기는 허공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A라는 표면과 여기에 있는 요 B라는 표면을 따로따로 평면도를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코먼존, 공통 영역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지금 요 면과 요 두 면의 평면도를 동시에 규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요 CZ라는 기호가, 그리고 여기는 EX, 평면이 두 개다. 즉 요 평면과 요 평면 A와 평면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평면을 공통 평면으로 해서 평면도를 0.1로 규제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평면도 규제 밑에 NC라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not convex라고 해서 이것은 이 평면이 0.1로 규제는 되지만 이 평면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평면이 이런 식이나 또는 이런 식이 돼야 되지, 이 평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 상대편 부품이 여기에 조립이 될 때 이것이 이렇게 볼록하면 여기서 기우뚱기우뚱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능상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바깥으로 볼록하면 안 된다라는 규제를 둔 것입니다. 여기서 NC는 ASME 규격이나 ISO 규격에서는 not convex라는 그 단어의 앞자리를 따서 NC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not curved, 커브지게 이렇게 곡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름 75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2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 2라는 기호는 포락의 조건을 맞춰서 지름을 결정을 해라. 그런 의미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테일러의 원리라는 내용도 배웠을 겁니다. 여기서 2라는 기호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이 기호는 직각도, 요거는 직각도 공차역이 0.1이라는 뜻. 그래서 파이는 공차역이 이러한 원형 범위라는 뜻이고요. M이라는 것은 MMC. 여러분들이 최대 실체 조건 또는 최대 재료 조건, 이런 용어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A, 이것은 데이텀을, 요 직각도를 계산하는 데이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A 데이텀은 지금 보시면 요면이 되죠. 요면. 여기에 A 데이텀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A 데이텀은 요 두 개의 평면을 공통 영역으로 한 요 평면이 되고요. 볼록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규제가 된 요 평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B는 지금 이 원또는 이 원통이 A 데이텀을 기준으로 해서 파이 0.1 이내로 직각도가 규제가 되고 또 그 형체 자체를 B 데이텀으로 설정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치수가 70이라는 뜻인데 이 70이라는 치수가 사각형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ED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Theoretically Exact Dimension.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치수, 즉 기준 치수라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위치도 A와 B를 기준으로 위치도를 계산할 때 A 데이텀을 기준으로 지금 이 면까지는 치수가 정확하게 70이다. 이 70을 기준으로 위치도를 계산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같은 위치도지만 여기 위치도 규제에서는 앞에 파이라는 이런 기호가 붙어 있고 지금 여기 위치도에서는 앞에 어떤 기호가 붙지 않고 그냥 0.1이라는 위치도 공차만 적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부분은 이 데이텀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70이라는 위치에 지금 이 면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면을 중심으로 이 70이라는 면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양쪽으로 데이텀과 평행한 이런 직선 또는 평면이 0.1이라는 폭을 가진 이 안에 이 형상이 이 제품이 위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다 어떤 기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데이텀으로부터 지금 측정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 측정을 하고자 하는 지금 이 원통이 됩니다. 이 원통 부분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심 위치가 데이텀으로부터 어느 영역, 원의 영역 범위에 있느냐 라고 원과 원의 또는 원통과 원의 중심 좌표를 가지고 위치도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공차역을 지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원형 제품의 위치도를 규제할 때는 앞에 파이가 들어가고 원형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파이가 규제되지 않고 이런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영역 이것으로 주어진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치도가 파이 0.05가 주어졌고요. MMC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이 A와 B라는 것은 A는 이쪽 면이고 B는 요 원의 중심이 되니까 결국 이 원통 여기서 측정하고자 이것은 원통이라고 그랬죠. 이 원통은 이 면의 직각이고 또 이 A면의 직각이고 이 B 데이텀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중심을 얼마나 이제 틀어졌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중심 위치의 차이와 직각도의 차이 이것이 모두 복합된 그런 위치들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라는 기호가 또 나오고 여기에 파이 10에 H8 이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요 2라는 기호는 아까 지금 여기서도 본 것처럼 포라기 조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포라기 조건이라는 것은
얘를 우리가 기준원을 배울 때 네 가지 기준원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형상이 있을 때 이것이 만약에 내측 형상이라고 한다면 이 내측 구멍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핀 게이지를 가정해서 이러한 원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최대 내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형상이 외측 형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외측 원의 형상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최소 지름을 갖는 원, 그래서 이것은 최소 외접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최소 외접원은 지금 요원이 되고 요게 지름이 되는 것이고요. 최대 내접원은 요것이 원이 되고 요것이 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내경이냐 외경이냐에 따라서 최소 외접원, 최대 내접원을 따로따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계산을 해야만 그 지름이 정확하게 조립선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락의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외접원, 내접원에 따라서 지름을 결정하는 이제 그런 치수를 포락 조건에서의 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것이 내측이기 때문에 최대 내접 형상의 원통이기 때문에 최대 내접 원통을 적용해서 최대 내접 원통 기준원을 적용해서 지름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2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의 H8이라는 요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IT 공차라는 것을 공차 해석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IT 기본 공차의 표를 살펴보면 지름이 6을 초과하고 10 이하까지의 H8급의 기본 공차는 플러스가 22 마이크로메타 그리고 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파이 10의 H8 이렇게 IT 기본 공차가 주어진 것은 해석을 하면 파이 10의 플러스 0.022 마이너스는 0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에 또는 정밀 측정 공학 시간에 이런 IT 기본 공차표를 배웠을 겁니다. 그것을 배운 이유는 이렇게 도면에 직접 치수와 공차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T 기본 공차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고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T 기본 공차를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동심도 또는 동축도 규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ACS라는 이 기호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동심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동심도 파이 0.1 파이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원형 형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파이 30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C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파이 10에 엣지 8로 규제되어 있던 요 원통입니다. 요 원통이 이제 데이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텀 C를 기준으로 지름이 0.1 되는 요 영역 안에 지금 파이 30의 중심 위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 동심도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ACS라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요것은 Any Cross Section, 요 약자로 ACS라는 기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 원통의 임의의 단면을 잘라서 요 부분에 동심도를 측정했을 때 이 C데이텀 기준으로 파이 0.1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S라는 기호가 여기가 됐든 어떤 임의의 단면을 잘라서 동심도를 측정을 했을 때 지금 요 공차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이쪽 부분에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규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3이라는 요 삼각형 표시 앞에 3이라는 것은 가공여유입니다. 즉 3mm의 가공여유를 여기에 허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보면 요 꺾기표 옆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요것은 전 둘레, 영어로는 all around라고 해서 요거는 전 둘레라는 뜻입니다. 이 전체 둘레라는 뜻이죠. 이 면의 전체 둘레. 그리고 여기에 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공 방법이고, 요거는 선반으로 가공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지금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요 표시는 실제 표면을 가공을 했을 때 거칠기 값을 얼마 이내로 규제를 하겠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R, Z, 8, 그리고 맥스 3.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RZ이라는 파라메타가 있고, 그 중에 8번째, 즉 8번째 RZ라는 값이 3.1 마이크로메타 이내로 가공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RZ8 3.1 그런 뜻인데, 요 사이에 막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막스 룰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표면 거칠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맥스 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6%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 막스 룰로 평가를 하라는 뜻이고 16% 여기 표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16% 룰로 평가를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맥스 룰과 16% 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2학기 때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그리고 공차 해석 시간에 이미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맥스 룰이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표면에 규정된 값 3.1이라는 값이 초과되는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불량 처리를 해라. 이런 뜻이고 16% 룰이라는 것은 측정하는 그 평면에서 3.1 마이크로를 넘는 값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값이 16% 이내에 있으면 합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코너에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BURR 이거는 우리말로는 거스름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끝이 이렇게 가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바깥쪽으로 어떤 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안쪽으로 이렇게 요 뾰족한 부분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버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4 이런 뜻. 즉 마이너스라는 것은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버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전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이것이 또는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요 값이 0.1에서 0.4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면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해창이 아니고 해칭이죠. 해칭, 이것은 단면을 표시한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파이, 이것은 지름을 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냥 단면도만 봐도 이것은 원형 제품이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아까 또 선반으로 가공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가공 방법, 표면 거치 가공 방법에서 선반 가공을 해라 라고 해서 이것은 선반으로 가공한 원형 제품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이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각도, 위치도, 동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위치도, 동심도, 직각도.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기하공차를 GDT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앞에 파이가 붙는 것은 공차역이 원형이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것은 공차역이 평면의 간격이다. 요걸 얘기했습니다.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기호. 여기서는 공통영역, 볼록하면 안 된다. 임의의 단면을 잘라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TED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공차를 표시할 때 IT 기본 공차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파이 10의 H8 이것은 10에 플러스 0.022 마이너스는 0 이런 의미였다 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요 코먼 존 할 때 두 군데 평면을 같이 본다 해서 EX 라는 기호 여기 있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여기서 가공 여유 줘라 3mm의 가공 여유를 줄 수 있다라는 기호라는 거 알아봤고요. 가공 방법 선반으로 가공을 해라. 그 다음에 전체 면에 가공을 해라. all around 봤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타 RZ 8번째 값이 맥스룰로 평가를 했을 때 3.1 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다. 라는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버 여기에서 버라는 것을 규제한다.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버는 거스름인데 거스름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된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4였다. 이렇게 규제를 된 것이다. 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포락의 조건 우리가 테일러의 원리하고 관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2라는 기호 그래서 치수를 결정할 때 내경인 경우에는 MIC 외경인 경우에는 MCC를 이용해서 치수를 계산해야 이 포락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간단한 도면 한 장을 가지고 30분 이상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을 몇 프로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다 이해를 했다. 100% 이해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맹률이 제로입니다. 만약에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 하나도 이해를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완전 문맹. 만약에 80% 이해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맹률은 20%.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맹률을 가급적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맹률이 0%로 문맹률이 뭐 완전 문맹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 저 응용 측정 실습을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공차 해석도 또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3차원 측정을 시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이해가 안 갔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인식하시고 2학기 때 또 충실히 수업에 임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과목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1학년 때 기계제도, 정밀측정공학, 그 다음에 기초측정실습 이런 것들을 충실히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응용측정실습, 공차해석 이런 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또 3차원 측정, 이건 2학기 다음 학기부터 여러분들 3차원 측정 시작할 겁니다.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해서 1년간 3차원 측정을 배우면 앞에서 본 기하공차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심화 과정에서 진원도나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는 문맹률이 0%가 될 거다. 이렇게 될 게 확실하고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목표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기업체 교육은 그 특성이 좀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체 교육 방향은 현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내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이제 사내 훈련소가 있겠죠. 훈련소에서 자기 회사에만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요. 또는 어떤 측정기를 도입한 그 제조 회사에 파견해서 조작법 위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교육을 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처럼 원리나 이론적인 것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고 주로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위주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업은 점점 단순한 조작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인건비가 줄어들고 원가가 절약되고, 그럼으로써 기업체에서는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체에서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조작법 위주의 인력 교육을 양성하되 그마저도 점점 이제 최소화시키는, 자동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면에 우리 학과에서는 측정 실무 능력을 갖춘 개발자 그리고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측정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1, 2학년 때는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필요할 때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초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로 정반 측정,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다이얼 게이지, 높이 게이지 이런 것들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원 높이 측정기, 2차원 공구 현미경 또는 투영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손으로 조작하면서 계산기로 계산하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리를 더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기하공차를 배우고 있는데, 이 기하공차는 모든 설계, 가공, 측정의 표준입니다. 모든 도면에 이 기하공차를 중심으로 서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하공차를 꼭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도면 여러 가지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 느끼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유리한 것은 이 기하공차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과기대 정밀측정과밖에 없습니다. 정밀기계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 사회에 나갔을 때 큰 경쟁력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종합적인 실습을 합니다. 그때는 진원도 측정기, 표면거칠기 측정기, 그 다음에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습을 함으로써 현장에 나가서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학년 졸업하고 회사 나갈 때가 되면 이미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측정부터 첨단 장비를 이용한 측정까지를 두루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동화의 대상이 아니고 자동화를 리드하는 그러한 인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기말고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일자는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A반, C반, B반을 같은 날 볼 텐데요. A반은 10시까지, B반은 12시 30분까지, 그리고 C반은 14시 30분까지 B동 111호 응용측정 실습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용측정 실습실은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실습했던 기초측정 실습실 그 바로 옆에 재료 실험실이 있고요. 그 옆에가 응용측정 실습실입니다. 그 장소로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1주에서 13주 학습한 전체 내용 중에 평면도를 제외한 내용을 시험을 보겠습니다. 평면도는 평면도 측정과 평면도 계산이 있는데 그 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오픈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또는 따로 공부하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참조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들 1학년 때 사용한 정밀 측정 실습 교재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오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참고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적 산출은 출석이 20%, 과제물이 30%,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는 50%를 반영하겠습니다. 학점은 ABC반 전체를 통합해서 성적 순서대로 학점을 부여할 거고요. 전체 인원 중에서 A 학점은 35%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좀 부탁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 지금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학습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아서 결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미제출자는 6월 28일까지 반드시 제출을 완료해 주시고요. 학습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28일까지 꼭 시청을 하셔서 출석 때문에 그 불이익을 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학교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규정에 어떻게 할 건지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도중에 대화를 한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외부와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을 오픈북으로 실시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시험 범위가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제가 시험 문제를 수업 중간에 강조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고 강조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계산식, 그래서 뭐 계산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에는 따로 없었지만 열팽창 계수를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온도 20도씨일 때 뭐 얼마였는데 이것이 온도가 25도씨로 상승이 되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실시할 때마다 제가 과제를 피드백을 해서 그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실습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들이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 중에서 오늘 정리한 내용 중에서 강조한 부분,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요. 연락을 하실 때는 측정학교실 카페를 이용하셔가지고 거기에 질문을 올리셔도 되고요. 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CTL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저한테 쪽지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별도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또 카톡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더 추가로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 그 카카오톡 각반에 단톡방 만들어 놨죠. 그 단톡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측정학 교실, 여기 오시면 제가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을 더 올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과제물, 그 다음에 출석,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과제 연장은 28일까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과제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어와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소한 환경에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실습을 온라인으로 강의해야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다 보니 더 잘 가르쳐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과 또 차라리 처음부터 출석 수업을 강행했으면 어땠었을까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아쉽지만 이번 학기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실습을 못한 것과 또 제 강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불만이 겹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학기는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는 제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기말고사 준비 잘 하셔서 유종의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